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부러움에 지지 않고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그리트 엥겔브레이트 지음이고요. 이동준, 나유신, 옮김입니다. 팬텀북스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고요. 표지에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비교하는 습관 멈추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출판사 서평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러움에 대하여 모든 부러움에는 다 이유가 있다. 행복해 보이는 지인들의 SNS를 보며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다들 이렇게 잘만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실제로 한 기관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와 20대 10명 중 절반은 현재 자신의 자존감을 낮게 평가했으며 자존감이 크게 낮아지는 순간으로 행복해 보이는 지인들의 SNS를 볼 때를 꼽았다. SNS 속 행복해 보이는 타인의 삶을 자신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 중인 SNS를 모두 정리하기만 하면 낮아진 자존감이 금세 회복될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할 수 있거나 갖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때 비교를 멈출 수 있다면 질투심이 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고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비교도 마찬가지다. 비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아도 마찬가지다. 아마 바깥 세상이 줄곧 궁금해 머릿속으로 그곳에 없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자신과 비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자체를 멈추거나 금지하려 하기보다는 비교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살펴보고 종전과는 다른 비교 방법을 고민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부러움에 지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저자는 부러움이라는 감정의 속성을 파헤쳐 질투심의 긍정성, 자기 개발적인 측면을 끌어낸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조명하여 우리 안의 내적 결핍과 연결한다. 부러움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우리의 진짜 소망과 욕구를 듣게 하는 것이다. 무엇에 만족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지 떠올리게 하여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또한 질투의 감정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질투심을 덜 느낄 방법을 찾아내도록 돕는다. 질투가 어떻게 성공의 열쇠가 되는지 심리학적 관점과 다양한 예시를 들어 독자들을 설득한다. 특히 질투로 인해 불쾌함이 드러나는 모습을 테스트를 통해 보여주며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게 한다. 상황별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자신의 질투 유형을 인지해 고유한 재능이나 선호도를 의식하도록 돕는다.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타인의 삶에 대한 맹목적인 부러움,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고 자기 삶의 만족과 타인의 욕구를 혼동하지 않게 된다. 남이 가진 것은 무조건 자신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 살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투심이 강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방어한다. 질투심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밝혀지기 때문이다.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 열등함을 인정하게 되므로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 하지만 자신의 질투심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유리한 쪽으로 만드는 것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꼭 필요하다. 질투심은 삶의 만족도와 반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각자의 자아상을 바꾸거나 강점에 대해 생각하고 소망과 욕구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질투의 감정에 이끌려 맹목적으로 가졌던 목표나 타인의 삶에는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한 법우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은 남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남들을 시기 질투할까요? 왜 관심이 없는데도 시선이 남을 향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자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질문 속에도. 첫 번째는 남에게 관심이 없는데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시기 질투는 철저하게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관심 때문에 생기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질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이 없는데 시기 질투를 한다? 시기 질투하는 게 명확하다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관심이 있고 타인과 비교를 자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특성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오히려 남들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잘 활용하여서 자신의 발전을 향한 원동력으로 삼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질투 중에서도 유익한 질투와 무익한 질투가 있는데 유익한 질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이 책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보고 나서 문인상경이라고 하는 고사가 생각이 났는데요. 문인들은 서로를 경멸한다는 뜻인데요. 왜 경멸하냐면 문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문장 속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돋보이게 만들어서 그 부분을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상대방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을 비꼬는 이제 문장이 문인상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인들이 자신이 글 쓰는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돋보이고 싶은 마음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아는 만큼 훨씬 더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 속에서도 질투심의 비밀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질투심이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질투심이지만 그 원동력을 보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가일수록 그 분야의 지식이 있을수록 상대를 잘 알수록 그 돋보이고 싶은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더 낫고 저 사람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근거를 훨씬 더 잘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찾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훨씬 더 질투심에 비교에 자기 자신이 많이 시달릴 수 있다. 문인상경 이따가 소개할 이 질투의 유형을 미리 얘기해 드리자면 이 문인상경의 경우 질투의 유형 중에 적대적 질투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투를 통해 분노나 혐오, 경멸의 감정으로 발전하는 것, 이것이 문인상경이라고 하는 이 분노, 질투의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프롤로그 읽어보겠습니다. 부러움에 지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질투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질투라는 두 글자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사람들은 질투란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은 질투심이 많아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 만약 누군가 당신을 질투심이 많은 사람 취급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질투라는 단어가 유발시키는 감정은 무엇일까? 질투심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상상, 기억, 확신을 지니게 될까? 만일 여러분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반대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싫다면 왜 그럴까? 어쩌면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런 주제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남들이 날 부러워하건 시샘 가득한 눈초리로 쳐다보건 상관없을지도 모르겠다. 정말로 사람들이 당신을 질투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아무렇지 않은가? 혹 잘못된 판단이라고 상대를 설득하게 되지는 않을까? 질투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 동시에 감정적인 문제이다. 질투심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촉발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극히 진부하고 일상적인 현상이다. 이 책에서는 질투라는 감정의 속성을 철저히 파헤쳐보고 어째서 질투라는 감정이 성공의 열쇠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질투와 불쾌함이 드러나는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다. 성격 테스트를 통해 질투라는 감정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질투심이라는 경고등이 켜지는 특정 시점이 있는데 자신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책에 수록된 다양한 관점을 통해 그 지점을 스스로 찾게 될 것이다. 그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 질투라는 감정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절하여 자기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특성과 사고 유형을 시험해보고 고유한 재능이나 선호도를 의식함으로써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 있다. 그러면서 각자가 체득한 방식으로 타인에 대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인생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야 한다. 이 책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이면 질투심이 폭발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는 것은 물론 만족스러운 인생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지그리트 엥겔브레이트. 이 책에서는 첫째, 질투심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 그리고 질투심이 두 가지 방향성으로 발전을 하는데 유익한 질투와 무익한 질투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무익한 질투로 발전해서 질투심을 사실은 스스로 경멸하면서 숨기고 싶어 하면서 부럽지가 않아 이러면서 그 질투심을 숨기고 뭔가 터부시하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질투심은 일어나니까요. 비교를 하는 한 그 질투심을 자신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원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에서 이 책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투의 원인부터 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질투는 비교에서 시작된다. 질투심을 강화하거나 불러일으키는 요소, 억제 방법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질투심이 우연히 발생했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질투심은 특정 자극에 의해 발생한다. 특정 상황이란 물건, 사람, 타인의 행동 방식 등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이나 타인에 대한 요구사항, 사회적 환경 등이 질투심을 발생시키는 배경이 된다. 다음은 질투심이 촉발되는 경우이다. 부당하게도 왠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우대받는 것 같을 때, 나보다 나은 대인관계, 나보다 많은 정보, 민첩한 행동 등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2등밖에 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지위나 경제적 상황을 현실보다 과장해서 해석하여 그 사람의 상황을 이상화시킬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나보다 능력이 한참 모자른 것 같은 사람이 경쟁에서 이겼을 때, 행운, 성공, 부와 명예 등이 무조건 내 편이어야 한다는 과도한 욕구를 지니고 있을 때, 종종 무시를 당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받는 특혜를 나만 못 받는다고 느낄 때, 공동체에서 나만 제대로 소속되어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을 때, 종종 스스로를 비판하거나 완벽주의를 지향할 경우, 그동안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성공의 가치는 무시하고 저지른 실수나 약점에 집중할 때,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주관적으로 본인만 그렇게 느끼는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그런 대우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질투심은 더 크게 부풀려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질투심은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게 주어지는 기회가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심해진다. 에릭은 이웃에 사는 마틴을 질투한다. 마틴은 정원에 근사한 온실을 지어서 한겨울에도 온갖 식물을 키운다. 게다가 토스카나의 별장도 한 채 가지고 있다. 도대체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하는 것일까? 에릭은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다. 따지고 보면 마틴이 에릭보다 훨씬 더 나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에릭은 마틴의 집을 볼 때마다 배가 살살 아파오는 기분마저 들었다. 저 녀석은 되고 난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마르쿠스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전시회 기획안을 만드느라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기획안을 현실로 만들었다. 마침내 전시회 오픈 행사가 열렸는데 자신의 이름은 살짝 언급된 반면 상사는 사방에서 칭찬과 축하 인사를 받았다. 뭐야, 저 여자는 두어 번 내려와서 잠깐 살펴보고 간 것이 다였는데. 마르쿠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뻔뻔한 표정으로 혼자서 칭찬을 다 받아먹고 있잖아. 뭐 저런 파렴치한 인간이 다 있지? 왜 사람들에게 실제로 전시회를 준비한 사람은 나였다고 말하지 않지? 어디 두고 보자. 언제고 호되게 당하는 날이 있을 테니까. 실비아는 직장 동료인 에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떠드는 이야기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에바는 비즈니스 코치 과정을 이수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 덕에 미래에 대해 확실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떠든다. 실비아도 그 과정에 등록하고 싶어 진지하게 알아보았지만 워낙 유명한 학원이라 수강료가 비싸 엄두도 못 내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에바는 저런 수업도 들을 수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럴 돈이 없지? 그 강의를 들을 수 없다면 최소한 저 입이라도 좀 닥치게 만들 수 없을까? 잔뜩 화가 난 실비아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야. 어차피 난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뒤처져 있어. 난 그저 타고난 루저일 뿐이야.
질투심은 자신이 항상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지닌 사람, 그래서 자긍심이 손상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엄습할까? 그렇지 않다. 자신의 가치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질투심의 배후라는 판단은 이미 진부해졌다. 물론 자신의 가치에 대한 문제들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서 순전히 이유가 그뿐이라고 축소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큰 의미를 지닐 뻔했던 계획이 운명적 타격을 받아 실현되지 못하고 숲으로 돌아가도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꿈꾸던 무언가를 이미 가진 사람들에게도 질투심을 느낀다. 경쟁에서 이긴 승자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도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본인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 역시 특정 상황에서는 질투심을 갖는다. 결국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 질투심이 필연인 이유는요. 질투심은 비교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교는 왜 필연인가? 불교적으로 볼 때 이 성인의 단계에 들어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 단계의 성인들이 있어요. 성인, 현자, 깨달은 이들. 근데 아라한을 제외한 나머지 성인들은 역시 비교를 합니다. 이 비교하는 습관은 아라한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인들도 그러한데 수행을 하지 않은 깨치지 못한 범부들은 당연히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 뿌리에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 본능을 완전히 역행한 사람, 생존 본능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비교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불교 심리학을 알려드리자면 질투는 이렇게 비교를 바탕으로 하고 그래서 질투는 두 가지 번뇌에 합성된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분노고요.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과 분노가 합성되어서 합해져서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난다. 질투에도 유형과 그 농도가 다른 이유는 탐욕과 분노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비율로 썩느냐에 따라 다른 유형의 차별적인 질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요. 질투가 비교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비교는 생존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완전히 깨달은 이들을 빼놓고는 필연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질투심을 뭔가 터부시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질투심을 약이 되도록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싶은데요. 읽어볼게요. 약이 되는 질투, 독이 되는 질투. 질투심이 나타나는 모든 형태를 무조건 파괴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나쁘게만 평가할 수는 없다. 불이익을 당했다는 모든 느낌이 질투심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거나 덜 소유했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사회적 불평등의 단면을 드러낼 수 있다. 부정과 횡포를 환기시켜 정의를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정 위치에 도달하고 싶어 하거나 어떤 물건을 소유하겠다는 적극적인 열망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를 발휘하게 하는 추동력이 되기도 한다. 독일의 신문 디 차이트에는 작가 로차문드 필처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그는 만약 도리스 레싱이라는 작가가 없었다면 자신은 결코
글을 쓰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리스 레싱의 소설을 읽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투심이 느껴져 자신도 소설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팝스타 마돈나도 과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성공과 라이프 스타일을 부러워했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바 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처럼 되고 싶었던 마돈나의 질투심은 자극제가 되었고 그 덕에 성공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로차문드 필처와 마돈나의 경우 질투심이 공명심을 일깨웠다.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 선망하는 대상을 따라하거나 자신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고 소유물을 늘리려 노력하다 보면 종종 자신도 몰랐던 능력이 발휘되기도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자신과 질투의 대상 사이에 오히려 간극만 더 벌어지면 질투의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 일찌감치 희망을 버리고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졌으니 나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가져서는 안 된다로 바뀌기도 한다. 질투심에 불타오르던 사람은 이때부터 대상을 차지하려는 노력을 멈춘다. 대신 상대방도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잃게 만들려 한다. 상대를 쓰러뜨리고 해를 가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상상 속으로만 해를 가하다가 나중에는 유감스럽게도 현실 속에서 행동을 자행한다. 질투심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는 고비가 바로 이 지점이다. 집단 따돌림이나 중상모략, 사보타지, 속임수, 파괴적 행동은 물론 질투하는 상대를 직접 공격하는 현상들은 적대감으로 변한 질투심이 그 근저에 자리하고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투심은 탐욕과 분노의 화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에 가까운 질투심으로 발전을 하면 이것이 공명심이 되고 그래서 자신의 발전을 위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탐욕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꺾여서 분노로 치우치면 이렇게 무서운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범죄까지도 저지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자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기 자신은 남에게 관심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왜 시기 질투를 할까요? 왜 시선이 남을 향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 하나, 부러우면 지는 거다. 왜 그래서 장기하 씨의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부럽지가 않어. 이게 하나의 큰 유행이 됐었던 이유가 부러우면 진다. 나는 부럽지가 않다. 이런 관점을 대중들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것은 지는 거다. 질투하는 것은 뭔가 못나 보이는 거다. 쿨하지 못한 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중문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부러워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훨씬 쿨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비교하고 질투하는 조금 못난 사람이다. 이걸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인정과 수용이 자기 자신의 질투를 약이 되는 질투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부러우면 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질투심에 뒤따르는 감정 중에는 타인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복수심, 냉소, 욕심이 있는데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이런 감정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덜고 질투심이 주는 고통을 제어하려 한다.
그 외에도 고통스러운 질투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법들이 있다. 내가 너의 좋았던 기분을 망쳐주겠어.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바를 같이 절하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질투심을 상대하는 데 있어 요새와 같다. 그렇지만 결국은 막다른기게 다다르게 할 뿐이다. 단기적인 고통 완화의 효과만 있을 뿐이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질투의 대상과 그가 누리는 행복의 가치를 깎아내린다고 치자. 그 순간에는 기분이 조금 나아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황색 언론 잡지들은 심술궂은 마음과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경향을 만족시켜준다. 아름다우면서 부자인 사람들에게 문제야 자녀가 있고 인생의 동반자가 결별을 선언했으며 체중이 10kg이나 증가했다고 보도한다. 아침에 꾸미지 않은 부스스한 차림으로 우편함에 놓인 신문을 가지러 가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런 보도로 독자들의 보상 심리를 만족시켜준다. 다른 사람의 외모나 행동에 대해 비아냥거리거나 험담하며 우습게 만들거나 옳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상처 입은 자존감에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 일시적이다. 너를 통해 내 열등감을 만회하겠어.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함께 잘 나가는 사람을 흉봐도 일시적으로만 기분이 나아질 뿐이다. 사실 함께 흉을 보는 행동은 위험하다. 번뜩이는 말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악의적 감정으로 치닫기 쉽다. 거기서부터 집단 따돌림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다. 모두 조금도 지지 않겠다는 자세로 성공한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놀린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동조를 얻어내려 한다. 따돌림을 뜻하는 말인 모빙에서 모브는 폭동을 작당한 하층민 집단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 험담 집단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질투 대상자를 손쉽게 악의와 따돌림의 희생자로 만든다.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들 위험도 가지고 있다. 저는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전략. 질투심은 투사를 통해 자주 방어되는데 주로 질투심을 숨기고 감정적 동요 따위에서 초월했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 투사란 자신의 감정, 느낌,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켜 상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가 된다. 질투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방법은 자신이 그 감정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투사 방법은 다른 사람이 질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질문하신 분이 남에게 관심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혹시 투사로 이어지는 심리일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나는 남에게 관심이 없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 위협적으로 질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저게 절대 부럽지가 않아. 얘기하면서 행하는 교묘한 이 자기 방어 전략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건강한 방법은 아니다. 나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질투심을 극복할 수 없고 질투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건강한 방향으로 질투심을 되돌리기 위한 첫걸음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치체계 발견하기입니다. 질투심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특정한 생각을 함께 한다. 그 생각들은 우리가 학습한 내적 가치의 평가 유형,
존재들, 가치체계들의 기초에 있다. 우리가 특정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과 일어난 일의 해석은 항상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늘 사람이나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지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고 수십 년 전에 한번 습득한 적이 있는 사고의 패턴을 늘 똑같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특정 시점에 다다른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나 사고 및 행동 유형을 수정할 능력이 소실되지는 않는다. 우리 뇌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변화를 꾀하고 새로운 유형을 형성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사고, 질투를 유발하는 요인과 관련해 과거 언젠가 학습된 평가 유형 역시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해 왔으며 어떻게 느끼고 생각했는지를 자각해 무엇이 더 유용한지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사건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을 체계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이런 뇌의 능력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른다. 신경세포들 간의 새로운 연결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이런 능력을 통해 뇌는 일생 동안 새로운 자극에 적응한다. 늘 이용하는 신경세포 간의 연결망은 굵은 다발을 형성하게 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 연결망은 가늘어진다. 이 연결 조직은 뇌의 모든 영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우리의 사고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질투심이나 패배감에 공격 성향을 가지고 반응했다면 이는 가능한 반응 양상들 중 한 가지 형태일 뿐이다. 우리 뇌의 시냅스가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만든 한 가지 방식인 것이다.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자신의 마음에 던져질 때 고요한 호수에 돌 하나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파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경계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가면 밑에 있는 본 모습을 알 수 있게 돼요. 자극이 없을 때는 우리는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조차 자신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자극이 생기면 반자동적으로 원치 않게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죠. 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민낯이 드러나는 걸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야 그 민낯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본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가면 위에 아무리 새로운 모습을 덧칠해봐야 그것은 가면이지 내 민낯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바뀌려면 가면을 벗겨내고 민낯을 보고 그 민낯을 바꿔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뇌의 가소성, 시냅스의 새로운 길의 연결, 제가 자주 표현하는 언어로는 이 질투에 대한 재맥락화, 재정의, 이것이 건강한 질투를 위한 첫 번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질투를 다루고 있는 보편적인 세 가지 유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세 가지 유형은요,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유형이 뭔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은 우울형 질투입니다. 우울형 질투. 제가 질투는 탐욕과 분노의 합일이라고 했는데 탐욕이 꺾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회의, 자기부정, 그리고 죄책감이나 수치심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질투의 우울형, 우울 유형이다. 우울 유형. 그 다음에 질투의 적대 유형도 있어요. 적대 유형. 이것은 자신의 탐욕이 만족스러워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을 외부 대상에서 찾는 건데 그렇게 적으로 판단되고 부러운 그 대상을 공격하는 겁니다. 분노로써.
그래서 그런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또는 뭐 인터넷 댓글 같은 그런 이 행위로서 글을 써가지고라도 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적대형 질투의 유형입니다. 분노. 그리고 세 번째는 감탄형 질투의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분노하지도 우울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감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부러운 거죠. 이 사람은 솔직합니다. 자기가 질투심이 난다라고 하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나도 그것을 가져야 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지. 저것을 성취한다면 분명 기분이 좋을 거야. 그래, 저거야. 저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서는 감탄형이 물론 가장 건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탄형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 비이성적인, 너무 몽상적인, 너무 이상적인 꿈을 추구하다가 꺾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감탄형으로 시작했다가 우울형, 적대형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탄형의 질투가 물론 좀 더 건강한 게 맞지만 어떻게 하면 이 감탄형의 질투, 즉 발전의 동기를 올바르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지혜는 또 따로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록에 보면 나의 질투심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해서 질투심에 대한 자기 테스트 20가지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문제만 읽어보면 직장 동료가 새로 산 최고급 차를 타고 나타나 잘난 척을 한다. 현재 당신은 10년 넘게 소형 중고차를 타고 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까? 1번, 저런 고급 스포츠카를 타다니 정말 대단하네. 2번, 저건 완전 사치덩어리야. 항상 잘난 척만 하는 놈에게 딱 어울리네. 3번, 나도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좋은 차를 살 수 있을 거야. 4번, 나도 저런 차를 타고는 싶지만 솔직히 산다고 해도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 4가지 유형의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자신이 어떤 유형의 반응을 하는지 이 결과들을 모아서 결과 분석을 뒤에서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하나 얻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보기가 4가지예요. 질투의 유형은 3가지 아니었나요? 첫 번째는 우울형 질투. 자기 자신에게 그 질투로부터 생기는 불쾌감을 돌리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두 번째는 적대형 질투. 문인상경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을 분노하고 혐오하고 경멸하는 대상으로 삼는 거죠. 세 번째, 감탄형 질투. 상대방을 롤모델로 삼아서 저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동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는 4가지죠. 제가 이걸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4번째 유형이 하나 힌트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째 유형이 무엇이냐면요. 개인적으로 이름을 붙이기를 수희, 따라 기뻐한다. 수희형 질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유형인지 읽어볼게요. 당신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쾌한 기분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다. 심지어 당신은 본인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경우가 더 많다. 당신은 자신의 장점이나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삶도 당신의 삶과 마찬가지로 좋을 때가 있고 나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은 현재의 삶과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모든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에 머물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지내거나 못 지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당신에게도 이루기 쉽지 않은 꿈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지만 당신의 행복은 그것들을 이루었는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당신에게도 수프에 양념을 치듯이 가끔은 질투심이 필요하다. 약간의 질투심은 당신이 꿈과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훌륭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희의 질투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유형이 가장 건강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질투심 자체가 좀 적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가진 것, 이룬 것, 누리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질투심이 가끔 생기더라도 이것을 감탄형 질투로 삼아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나도 가지기 위해 열심히 이 발전을 추구하는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감탄형 질투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수희,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지속 가능한 원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희형 질투가 가장 건강하다, 가장 발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경전들에서는 무엇인가 선한 일이 일어나고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배 아프게 생각하기보다는 수희 찬탄하라, 이것이 가장 좋은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희, 기쁨을 느낀다는 건데, 따라서 그 기쁨은 누구를 위해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냐면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느낌에 대한 강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항상 좋은 느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느낌은 우리의 이성보다도 먼저고, 그리고 의도보다도 앞서 있는 우리 인식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좋은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좋은 느낌을 통과한 이성의 생각들, 좋은 느낌을 통과한 의도의 판단들, 이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나를 경계로 해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기쁜 느낌, 좋은 느낌은 무한히 증폭될 수 있다. 정리해 볼게요. 질투의 유형은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부터 가장 건강한 것까지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면 사실 가장 무익한 것, 가장 안 좋은 습관은 우울형이에요. 우울형.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 이것이 의식의 수치가 가장 낮습니다. 의식의 수준이 가장 낮아요. 이것보다는 좀 더 힘이 있는 게 적대형, 분노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분노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감옥 갈 수 있으니까 나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울형은 정신병원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거깁니다. 다만 의식의 힘의 차이를 놓고 보면 우울형보다는 분노형이 건강해지는데 더 유리하다. 이 분노형, 적대형을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 감탄형으로. 부러우면 지는 거 다 아니에요. 부러워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너 나 그렇게 부러워하잖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일 그만할 수 있어요. 내가 너 부럽다, 내가 너 진짜 질투심 난다,
그래서 내가 그걸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따라 기뻐하는 마음, 수희가 없으면 이 감탄형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요. 꺾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울형과 적대형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가장 건강한 수희형, 이것이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마음입니다. 성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루는 성취를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에너지를 낭비, 희생해서라도 저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나의 의무인데, 그런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성공하고 행복해졌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리심을 지니고 있는 이의 관점이에요. 질투의 유형 4가지, 이 유형 중에 무슨 유형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가, 자신은 현재 얼마나 건강한 질투를 하고 있는가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질투심을 건강한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부분에 질투심 테스트 20가지 문제를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자기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